이준호의 삶은 오래된 고택의 낡은 문만큼이나 삐걱거렸다.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교외로 이사온 그는 조용히 글을 쓰는 것으로 일상을 채웠다. 넓은 마당과 고풍스러운 외관은 영감을 주었지만 텅 빈 집안은 정적과 함께 알 수 없는 냉기를 품고 있었다. 밤이면 마루는 그의 발걸음에 맞춰 삐걱거렸고 묵은 종이와 먼지 냄새는 과거의 흔적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울창한 정원은 때때로 그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멜랑콜리에 잠겨 있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날, 준호는 마당 한쪽 구석에 웅크려 있는 작은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녀석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준호는 녀석이 전 주인이 버리고 간 고양이임을 직감했다. 그는 원래 동물을 키울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나비의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불쌍한 녀석, 나비라고 불러줄까? 준호는 녀석에게 낡은 담요 한 장과 우유를 건네주었다. 나비는 준호의 손길을 경계했지만 이내 따뜻한 담요 속에 몸을 묻고 허겁지겁 우유를 마셨다. 나비는 준호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충직한 반려묘가 되었다. 녀석은 준호가 글을 쓰는 동안 그의 발치에 웅크려 있거나 그가 책을 읽을 때면 그의 어깨 위로 올라와 조용히 몸을 비볐다. 준호는 나비의 존재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얻었다. 녀석은 그의 고독한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나비는 한 가지 기이한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매일 밤 나비는 어김없이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는 낡은 전등이 매달려 있는 천장에 한 곳만 미친 듯이 응시하며 나지막이 울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애처롭고 슬펐으며 때로는 공포에 질린 듯 절규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나비는 천장을 향해 앞발을 뻗어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준호는 처음에는 나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비가 외로워서 그런다고 여기며 녀석을 품에 안아주려 했지만 나비는 고개를 저으며 천장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천장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듯 공포와 집착으로 이글거렸다. 준호는 나비의 행동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다. 나비가 응시하는 곳, 천장에는 오래된 얼룩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그곳에서 풍겨오는 듯했다.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녀석의 끈질긴 울음소리는 그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이 집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다. 전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몰래 야반도주했거나 혹은 사업 실패로 자살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준호는 나비가 바라보는 천장의 얼룩과 전 주인의 실종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낡은 얼룩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준호는 알지 못했다. 나비의 기이한 행동과 천장 너머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그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밤마다 반복되는 나비의 울음소리는 준호의 신경을 날카롭게 갉아먹었다. 녀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애원하는 듯 천장의 낡은 얼룩을 뚫어줘라 응시했다. 준호는 잠 못 이루고 나비의 곁을 지켰지만 녀석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 나비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고양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의 혼령이 자신을 부르는 듯 섬뜩한 비명처럼 들렸다. 준호는 나비가 응시하는 천장의 얼룩을 다시 자세히 살폈다.
귀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그곳에서 풍겨오는 듯했다. 그는 천장에 손을 대어보았다. 다른 곳과 달리 희미하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천장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준호는 낡은 의자를 가져와 천장 가까이 다가섰다. 나비는 준호의 행동을 지켜보며 녀석의 눈을 빛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봤지, 여기에 뭔가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였다. 낡은 천장 틈새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하게 빛나는 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준호는 직감했다. 나비가 파낸 흙과 이 금속 조각은 연결되어 있었다.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희미한 흙먼지가 금속 조각에도 묻어 있었다. 준호는 금속 조각을 떼어냈다. 그 조각을 떼어내자 천장의 낡은 얼룩 뒤편에서 희미하게 비어있는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얇은 합판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합판 틈새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섬뜩한 냄새가 풍겨왔다. 준호는 소름이 돋았다. 이곳은 단순한 낡은 천장이 아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 못 이루고 금속 조각과 나비의 행동을 곱씹었다. 그는 나비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녀석의 눈빛, 울음소리, 그리고 발톱으로 천장을 긁던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준호는 이 집의 전 주인을 떠올렸다. 그녀는 혼자 살던 중년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준호는 그 결론을 납득할 수 없었다. 금속 조각과 냄새가 나는 천장, 이 모든 것이 전 주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하게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부동산 사장 이태수라고 소개하며 이 집의 전 주인과 친분이 깊었다고 말했다. 이태수는 준호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 씨, 이 집은 제가 전 주인의 부탁을 받아 관리하던 집입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그의 시선은 은근히 천장을 향했다. 준호는 이태수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다. 이태수는 전 주인의 실종 이후 이 집을 급하게 매각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호에게 이 집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암시하는 듯한 말을 던지기도 했다. 이태수는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나비는 이태수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이태수는 나비의 반응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걔가 좀 사납군요.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군. 그는 비웃듯이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이태수가 떠난 후 준호는 나비를 꼭 끌어안았다. 나비의 행동, 천장의 금속 조각, 그리고 이태수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전 주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태수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준호는 직감했다. 나비는 자신을 향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준호는 이제 자신의 목숨과 나비의 안전, 그리고 전 주인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천장 너머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이준호의 마음은 이태수에 대한 의심과 나비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천장의 금속 조각과 나비의 맹렬한 반응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전 주인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준호는 나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호는 나비를 품에 안고 천장이 보이는 거실로 향했다. 나비는 준호가 천장을 살피는 것을 보자 녀석의 코로 준호의 손에 들려있던 금속 조각을 툭툭 건드렸다. 낡고 녹슨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준호는 금속 조각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것이 전 주인이 사용하던 특수 카메라의 부품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전 주인은 유명한 사진작가였고 오래된 카메라와 장비들을 소중히 다루곤 했다. 그들이 금속 조각에 집중하는 동안 나비가 천장의 낡은 얼룩을 향해 앞발을 들었다.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천장을 긁기 시작했다. 쓱 낡은 천장에서는 희미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준호는 직감했다. 나비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전 주인의 실종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준호는 나비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비는 준호가 천장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액자를 툭툭 건드렸다. 액자 속에는 전 주인이 직접 그린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나비는 다시 흙이 묻은 발톱으로 그림 속 풍경화의 특정 지점을 긁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준호는 나비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도안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준호는 나비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천장 위, 전등 뒤편에 숨겨진 작은 나무판을 열었다.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다.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낡은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휴대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다.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 집의 전 주인이 이태수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이태수가 이 집의 특정 장소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은 전 주인과 이태수의 대화였다. 이태수는 이 집 지하에 숨겨진 불법 도박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전 주인에게 협박하여 그 도박장을 자신에게 넘기려 했던 것이다. 전 주인은 이태수의 협박을 거부했고 그 결과 이태수는 전 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것이다.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태수가 전 주인을 위협하고 전 주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전 주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태수가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위해 전 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비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전 주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나비가 천장을 향해 울었던 것은 천장 너머에 숨겨진 시신과 그 진실을 자신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나비의 발톱에 묻어있던 끈적한 붉은 반점은 바로 그곳에서 흐른 피의 흔적이었다. 준호는 나비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준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전 주인의
억울한 죽음과 나비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안에 벨이 울렸다.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이태수가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준호 씨, 혹시 집안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특히 천장 쪽은 괜찮으신지.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다.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나비는 이태수를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이태수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다. 준호의 집은 이제 이태수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천장 속에서 발견된 휴대폰과 녹음 파일, 그리고 나비의 맹렬한 반응은 전 주인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비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준호를 재촉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준호는 나비가 찾아낸 휴대폰과 녹음 파일들을 분석했다. 녹음 파일에는 이태수가 전 주인을 협박하여 집 지하에 숨겨진 불법 도박장을 자신에게 넘기려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전 주인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 이태수가 시신을 처리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준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태수는 겉으로는 부동산 사장이었지만 사실은 살인자이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 나비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응시했다. 녀석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곳은 지하 도박장의 내부 사진, 그리고 이태수와 낯선 남자들이 도박장을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나비는 녀석의 발톱으로 사진 속 특정 남자들의 얼굴을 긁으며 그들이 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나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특수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던 것이다. 준호는 나비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나비는 단순한 반려묘가 아니었다. 녀석은 전 주인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이태수가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나비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집안의 깊은 곳, 즉 이태수가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이태수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준호의 집을 24시간 감시하며 준호가 전 주인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낡은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태수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다. 이봐, 이준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들은 나비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미친 고양이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준호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망설였다. 이태수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가 움직이는 순간 이태수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사라질 터였다. 그는 이제 고립된 상황이었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나비는 준호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집 지하에 숨겨진 불법 도박장의 정확한 위치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자금 거래 및 살인 증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이태수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전 주인이 도박장의 존재를 알게 되자 그녀를 살해하고 그녀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다. 나비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이태수는 오늘 밤 자정 이 도박장을 폐쇄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한 후 영원히 잠적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전 주인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이태수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고양이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집 지하 도박장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나비가 갇혀있는 사진과 함께 집 지하 도박장 도면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태수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준호는 경악했다. 이태수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지하 도박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전 주인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이태수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나비는 준호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준호는 나비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전 주인의 명예, 나비의 안전,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이준호의 집 지하에 숨겨진 불법 도박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이태수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잠적할 시한이 1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준호는 나비와 함께 낡은 지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다. 준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전 주인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나비는 준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지하 도박장 안은 복잡한 도박 기계들과 낡은 테이블들로 가득했다.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나비는 준호의 손에 있는 리드 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도박 기계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준호는 나비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한 불빛 아래 이태수와 그의 부하들이 금고문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태수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금고 열쇠가 들려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이태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도박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금고 안에 숨겨진 불법 자금과 범죄 증거들을 빼내려 하고 있었다. 준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전 주인을 살해하고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을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호는 나비에게 속삭였다. 나비야, 이제 때가 됐어. 그 순간 나비가 준호의 품에서 벗어나 이태수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도박장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나비는 이태수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이태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나비는 이태수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녀석의 발톱은 이태수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태수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고양이 같으니라고 이태수의 부하들이 나비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나비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나비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이태수의 손에 들린 금고 열쇠를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전 주인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나비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비의 끈질긴 공격에 이태수는 마침내 금고 열쇠를 떨어뜨렸다. 툭 열쇠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사이 준호는 이태수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금고 열쇠를 빼앗았다. 젠장 내 열쇠를 내놔. 이태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다. 위잉.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호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고요한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이태수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현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이태수는 도박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고 열쇠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이태수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이태수는 마지막까지 이 고양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나비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나비는 준호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전 주인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준호는 나비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준호와 나비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이태수 일당을 연행해 간 후 준호의 집 지하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도박 기계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준호는
나비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나비는 준호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나비가 찾아낸 휴대폰과 녹음 파일, 그리고 이태수의 금고에서 발견된 불법 자금 거래, 장부와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녹음 파일에는 이태수가 전 주인을 협박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모든 범죄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태수는 불법 도박장 운영, 살인, 시신 유기, 사기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전 주인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준호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전 주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준호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다. 준호는 전 주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태수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나비의 희망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나비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준호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전 주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정수아 경사는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다. 그녀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준호와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나비의 희망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나비가 가져온 휴대폰과 녹음 파일 4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비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이태수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전 주인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나비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준호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준호는 나비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나비는 준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준호는 이제 나비가 천장을 향해 울고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물었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전 주인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나비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주인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준호를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준호는 나비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묘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준호와 나비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지만 이준호와 충견나비의 이야기는 낡은 고택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다. 이태수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나비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준호는 숨겨진 진실을 밝힌 작가로, 나비는 집을 지킨 영웅묘크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이준호는 나비의 희망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나비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하사,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준호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전 주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정수아 경사는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다. 그녀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준호와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나비의 희망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나비가 가져온 휴대폰과 녹음 파일 4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비는 준호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나비는 집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준호는 매일 아침 나비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비야, 네 덕분에 이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나비는 준호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봄, 재단은 준호의 집 마당에서 나비의 평화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나비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준호의 집을 찾아와 준호와 나비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준호는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나비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나비는 준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준호는 나비를 자신의 집 마당,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나비가 천장 밑에서 발견했던 휴대폰과 녹음 파일 4본, 그리고 집을 지킨 영원한 수호묘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준호가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나비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다. 준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나비의 희망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나비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준호는 나비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나비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나비야, 내 덕분에 이 집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나비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집 마당은 여전히 푸른빛으로 빛났고 나비의 희망재단은 수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동물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상에 알리는 등대가 되었다. 준호와 나비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나비는 단순한 반려묘를 넘어 준호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 준 영원한 수호묘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준호와 나비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